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말 협상이 무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대면 협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에 들러 종전협상의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한 뒤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첫 소식 유튜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상단의 파키스탄 파견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젠 전화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전화를 기다리며 대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They get there, it's hours and hours and hours of flying. And I said, we're not doing this anymore. We have all the cards. If they want to talk, they can come to us or they can call us.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주말 협상이 취소된 직후 이란이 훨씬 더 나은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핵 문제가 쟁점임을 시사한 겁니다. 비슷한 시각 오만 방문을 마친 이란 외무장관은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에 들렀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의 종전 요구안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 대한 새로운 체제와 전쟁 피해 배상금, 재침략 방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종전협상과 핵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주변국을 아우르는 다양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카타르와 잇따라 통화했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아랍에미리트와 접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로 넘어간 이란 외무장관은 27일 푸틴 대통령을 접견하고 중동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 간의 주말 회담이 불발된 뒤 이란 협상 대표단은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종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러시아 공항에 도착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일정에 맞춰 모스크바가 아닌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았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주말 회담이 불발된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باعث شد که مذاکرات دور قبلی علیرغم پیشرفت‌هایی که صورت گرفته بود ولی نتونه به اهداف خودش برسه زیاده‌خواهی‌هایی که انجام دادن و رویکردهای غلطی که اتخاذ کردن.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종전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주변 정세 변화를 논의했는데 미국과의 핵심 쟁점인 핵 문제를 다뤘을지 주목됩니다. 이란 정부는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의 레드라인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포기 불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و همیشه خط قرمز ما این بوده که غنی‌سازی باید به عنوان یک واقعیت چون ما معتقدیم غنی‌سازی همونطور که امام شهید هم فرمودن. 하지만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고 핵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고집하던 태도에서 물러나 단계적 타결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며 거부 의사를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주말 회담이 무산되고 미국과 이란 간 밀고 당기기만 반복되면서 파키스탄은 회담 개최 준비를 일단 접었습니다. 조만간 종전회담이 재개되긴 힘들다는 판단으로 이슬라마바드는 보안을 위한 봉쇄 조치를 풀고 있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중재 노력을 멈추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렸던 미국과의 종전 담판이 결렬된 것을 두고 미국을 비난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 중인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한 뒤 이전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미국의 접근법과 과도한 요구 그리고 잘못된 전략 때문에 회담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종전 협상이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란은 앞서 납포했던 화물선 2척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납포 화물선에 이란 국기를 개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묶여있는 세계 최대 해운사 MSC의 프란체스카우입니다. 취재진 여러 명이 배를 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화물선에 접근합니다. 이란 언론들이 지난 22일 납포된 이 화물선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완전한 통제 아래 유지되고 있으며 납포 선박 2척 중 한 척은 이스라엘 정권의 소유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ایران پرچم مقدس ایران بر روی کشتی صهیونیستی اسرائیلی به اهتزاز در اومده توسط خدمه. 혁명수비대가 납포한 또 다른 화물선 에파민 온다스호는 내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보트를 타고 화물선에 접근한 기자는 사다리를 타고 승선했습니다. I'm inside the vessel Epaminondas that was just seized by the IRGC for violating the maritime regulations, the new maritime regulations set by the Istanbul Public. 혁명수비대가 납포 선박의 취재를 허용한 것은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역봉쇄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란 정부의 외교 협상과는 별개로 강경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데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 있지만 정부와 역할을 나누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효과를 선전하면서 지배력을 과시하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26일 아라비아해에서 이란 상선을 요격해서 돌려보냈고 이렇게 뱃머리를 돌린 선박이 37척에 이른다고 소개하더니 27일에는 한 척 더 늘었다고 SNS를 통해 선전했습니다. 2차 종전협상은 개시도 못하고 호르무즈 기세 싸움만 이어지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던 이란 핵개발 이슈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해협 봉쇄로 누가 더 힘든지 말싸움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앞으로 사흘이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이르면 이달 안에 유전 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유정을 한 번 뚫으면 원유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이걸 바로 저장시설에 보관한 뒤 다시 유조선에 싣고 수출합니다. 그런데 수출길이 막혀 저장시설이 한계에 다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정에서 기름을 뽑아내지 않으면 내부 압력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로 이란은 폭발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터지면 석유 산업 재건은 힘들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한 겁니다. 실제 이란은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뉴스는 원유 수출 항만에서 추가로 460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해 며칠 더 버틸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상 한계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저장 공간이 이르면 이달 안에 가득 찰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유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중단하면 이후 다시 가동한다고 해도 생산량이 크게 줄거나 장기적으로 유정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석유시설 상당수가 이미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폭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놓고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배럴당 $100를 넘은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걸프 지역 미군 기지들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 NBC 방송은 현지 시간 26일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 복구 비용이 최대 $50억, 우리 돈 약 7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시설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알 다프라 공군 기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본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장 진입을 시도했던 총격범 콜 토마스 앨런은 경찰서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지 시간 27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앨런은 현재 워싱턴 DC 북서부에 있는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받고 있으며 이날 중 워싱턴 남동부에 있는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어 현지 시간 월요일 워싱턴 시내 연방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기소인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법무부 당국자들이 CBS 뉴스에 전했습니다. 기소 인부 절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유무죄 여부를 묻는 미국의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이번 힐튼 호텔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이 법원 결정으로 제동에 걸렸던 이 백악관의 초호화 대형 연회장 공사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찬장 총격이 바로 이 연회장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 벌어진 총격에 급히 몸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 위급 상황을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백악관에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빨리 지어도 모자란다. 곧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법무부가 법원에서 발목 잡힌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계획에 다시 시동을 겁니다. 공사 중단 소송을 낸 국가역사보존협회 변호인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브렛 슈메이트 차관보는 서한에서 전날 대통령 참석 만찬장 암살 시도를 언급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외부 시설에서 여는 건 중대한 보안 위험을 부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귀 단체의 소송은 대통령과 가족, 참모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이 소송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가처분 해제와 사건 기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동관을 기습 철거하고 연회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Right there, you see all the trucks. They've just started construction of the new ballroom for the White House, which is something they've been trying to get, as you know, for about 150 years. 수용 인원이 200여 명에 그쳐 다양한 행사에 제약이 있던 동관을 허물고 1000명을 들일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신축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 이에 백악관이 역사유산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역사보존협회가 공사 중단 요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의회 승인 없인 백악관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항고했고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연회장 신축 설계안을 승인했지만 건설 공사가 계속될진 불투명합니다. 특히 막대한 신축 비용을 전액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행정부 로비 수단이라는 대가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마이클 맥콜 공화당 하원 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당시 행사장에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승계 서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콜 의원은 만약 폭발물이 터졌다면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 의장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온라인에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나 이란 전쟁의 부정적 여론을 덮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우후죽순 퍼지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찬장에 울려 퍼진 총격 소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충격적인 사건 발생 직후 이란의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소셜미디어 X에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만찬 전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 발언을 놓고 총격을 미리 예측했다고 꼬집은 겁니다. 오늘 밤 총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근거인데 미 정치권에서 보통
뼈 때리는 비판을 하다는 뜻으로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흔들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꾸민 계산된 행동 아니냐는 의문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 나온다는 게시글도 뒤를 이었습니다. 총격 직전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한 남성이 쪽지를 꺼내든 모습과 곧이어 깜짝 놀라는 멜라니아 여사의 얼굴. 이 장면을 놓고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조작된 사건이란 증거다. 다소 믿기 힘든 주장도 SNS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음모론이 우후죽순 퍼져나가면서 옛 트위터 X에 사건 조작을 언급한 게시글이 총격 발생 16시간 만에 30만 건이 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는 이런 음모론 확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활발하게 SNS에서 활동하면서 음모론적 사고를 부추긴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지지율을 격직하고 이란 전쟁을 합리화하는 것을 하나 방어하기 위한 역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장기화로 혼돈이 가중되면서 총격 사건에 숨겨진 배후를 의심하는 음모론적 사고가 온라인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59일째 상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어제 일요일 오전이었으니까 이제 현지로서는 이제 토요일 밤이었는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는 무관하다라고 했지만 협상 교착 시점이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총격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뭐 이란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2월 28일 날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하메네이를 포함해가지고 48명이 폭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총기범이 들어가서 이제 만일에 산탄총을 마음대로 난사를 했다라고 하면 거의 뭐 30-40명 이상이 이렇게 굉장히 부상을 입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망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것이 이란이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닌가, 이란에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그것이 이제 SNS에 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좀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한테 이제 한 20불 그러니까 25불. 뭐 25불인가요? 뭐 그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네. 노킹스 그거 시위할 때 그때 이제 몇 번 이렇게 참석한 그런 경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굳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트럼프하고는 조금 이제 사이가 벌어진 그런 인물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란하고는 뭐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것 중에서 이렇게 성명서도 이렇게 사건 일으키기 전에 10분 전에 자기 가족한테 보내지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동성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강간범, 그리고 이제 반역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란 문제가 여기에 뭐 개입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소영웅주의 또는 외로운 늑대 뭐 그런 형태의 심리적으로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인원이 저지른 범죄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수사 당국에서는 이제 단독 범행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데, 네. 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이란과 직접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 수사 당국에서도 나오는 것이 이게 오히려 그 미국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어떤 그냥 그 석사까지 어떻게 기계공학을 학사를 공부를 하고 컴퓨터공학을 이렇게 공부했던 그. 어떻게 보면 그 전형적인 엘리트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만이 이렇게 쌓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밝힌 성명서대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앱스타인 파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소아성애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도 뭐 지금 좀 소영웅주의가 이렇게 돼서 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근데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계속해서 이란과의 전쟁이 이렇게 늘어지는 상황에서 전쟁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좀 점증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사회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을 그렇죠. 계속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나 불만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란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과 완전히 무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 개인과 이란의 연계는 좀 관계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만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촉발해서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쌓였던 그런 감정들이 이제 폭발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이란과 연계돼서 이런 거 했다라는 거는 아직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는 게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분들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느닷없는 총성의 아수라장이 된 이 백악관 만찬장, 이날 참석했던 여러 인물들의 행동도 눈길을 좀 끌었는데요. 이 현장이 기자 만찬이었던 만큼 다양한 기자들이 많았고 다양한 영상들도 SNS에 소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행사장의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자의 설명을 듣고 있던 그 순간 총성이 울리고 고개를 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놀란 얼굴로 무슨 일인지 묻는 듯한 멜라니아 여사의 얼굴에 화면이 잡히죠. 자리에 앉아있던 벤스 부통령은 이렇게 옷깃을 붙들린 채 이끌려 행사장을 피했고 헤그세스 장관도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부축하며 현장을 떠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모습도 화면에 잡혔고요. 반면 자리에서 다소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캐시 파텔 FBI 국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눈길을 끄는 장면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인증샷을 찍는 이들, 또 테이블에 와인병을 여러 개 주워 담고 있는 여성의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테이블 밑에 몸을 숙이거나 대피하는 와중인데요. 태연하게 이렇게 샐러드를 음미하는 남성의 모습이 SNS상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샐러드맨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 남자,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바닥에 엎드릴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 31살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는데요. 비밀 경호국 요원 한 명이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네. 총격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정말 많은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대피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런 난리통에 또 샐러드를 먹거나 또 와인 챙기는 장면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장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이제 모시고 나가야 되는 것이 경우의 원칙이죠. 그런데 오히려 부통령을 먼저 모시고 나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후에도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호국 요원들이 잘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긴 했지만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도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지금 저기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저기에서 소란스러움이 빠졌는지 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기에 저렇게 소란스러울 것 같은데 소란스러움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음이 안 나온다고요? 네. 소리가? 소란스러움이 지금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런 그 영상을 오늘 하루 종일 통해서 보면 한 대여섯 번, 뭐 10번 정도는 본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의도적으로 각 방송사에서 일부러 빼고 이렇게 내보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 현지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그래서 미국 현지 방송에서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한테 불안을 주기 싫어서 이렇게 언론사에서 굉장히 의도된 그런 그러니까 행동을 현장음을 좀 무음 처리하고 그렇죠. 무음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언론사가 해야 할 일이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기서 뭐 샐러드 먹는 것도 있고 와인 챙기는 사람도 네. 있지만 그보다는 탕탕 그렇게 소리 났을 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부통령이 먼저 빠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도 사실상 그 식탁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별로 미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의자 밑에 저기 테이블 밑에 이렇게 몸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걸 보면서 무감각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무슨 뭐 문제가 없었으려니라고 생각도 하긴 했겠지만 오히려 저기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이제 언론인들이고 언론과 관련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비교적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소란스럽다라기보다는 차분하게 행동을 했고 그런 차분함을 또 언론사에서 잘 편집을 해서 이렇게 내보낸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렇게 내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제, 그러니까 우리 네. 시간은 이제 어제 아침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그 홍상희 특파원도 저 현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다 이제 드레스 코드로 이제 입고 갔었잖아요. 네. 그 상태로 이제 저기서 이제 직접 방송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되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백악관 기자단 출입 기자단 그 만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사고가 나자마자 다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예. 거기 드레스 코드 입고 갔는데 곧바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모습도 그렇고 그냥 와인을 쓸어 담는 모습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는 대통령, 강요, 언론, 기업인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좀 인텔리층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왔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폭력이 일어난 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다 밈화되고 이렇게 온라인 소비 대상이 되는 네. 상태가 뭐 그냥 이게 꼭 뭐 미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뭐 모든 것들이 다 소비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밈화되는 지금 우리네 세태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네. 다양한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해프닝이라보다는 좀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뭐 샐러드 먹는 장면이라던가 뭐 와인병 챙기는 장면은 좀 블랙 코미디 영화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 저분들이 그냥 사람들 아니고 그 백악관 만찬에 초청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신 기자라든지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들이라든지 예. 좀 약간 사회에서 지도층 계열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인간구상은 다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게 보여준 그런 상황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코트도 이제 밍크 코트로 이제 묘사가 됐던데 모든 기사들에서 그러니까 밍크 코트를 입고 참석은 했지만 어쨌든 저게 그러니까 그 행사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식사를 그렇죠.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예. 상황. 그래서 와인도 이제 못 마시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와인들이 이제 막 챙기는 인간 군상으로 지금 보셨습니다. 그렇죠. 공식 행사는 8시에 시작이 됐을 걸로 보고요. 저녁 8시. 그리고 이제 뭐 국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샐러드가 막 나왔을 때예요. 네. 그리고 샐러드 나와서 먹고 이렇게 치우고 그다음 음식이 이제 나오려고 준비하고 메인 요리가 있는 안 나온 상황. 그렇죠.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요리가 통상은 이제 저 정도 되면은 10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마 저기에서 뭐 와인 같은 거 예. 와인 같은 경우에는 따지도 않은 것들도 이제 있을 거고 그러는 건데 저 그러니까 트럼프 여자분 대통령도 이제 저거를 만찬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저게 행사 진행하는 측에서 말렸다. 이제 그 정도로 행사 초반이라 그냥 그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한 사람이죠. 저 총격 사건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행사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2024년도 7월 달, 2024년도 9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암살 위기를 모면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그런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활용을 잘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기회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은 아마 본인은 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총격 사건을 일으킨 총격범의 나이는 31살이었고 이름은 콜 토마스 앨런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치매
세밀하게 준비한 이 선언문 내용을 좀 보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걸로 봐야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특히 뭐 소아 성애자, 강간범, 반역자 이런 단어들도 등장하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걸 다 그 뭐 매니페스토 이 선언문을 뭐 미리 다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보내고 그다음에 총도 다 준비해 있고 이게 호텔을 며칠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해서 들어가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이게 그 계획된 범죄, 그 확신범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선언문을 이렇게 보면 조금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영웅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런 대의, 물론 어떠한 테러 행위도 대의로서 뭐가 포장이 될 수는 없지만 이거 자체가 조금 좀 조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그렇게 그 칼텍,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 공대면 그래도 명문대학교인데 거기에 출신의 그런 분의 사고방식이 맞나 할 정도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정신병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사실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우선순위는 고위직부터. 근데 왜 트럼프 앱스타인 오히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됐으면 앱스타인 파일에 나온 그 사람을 갖고 명단을 해서 죽여야지 왜 갑자기 고위 관료부터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논리적 모순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냥 좀 약간 과대망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단순 난동이나 충동 범죄는 아니지만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악하고 좀 약간 정신병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저 현장에서 직접 총을 난사를 하려고 했던 점을 보면 진짜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 이런 내용들이 앨런의 선언문 내용이 CBS 진행자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이게 쭉 나왔거든요. 뭐 소아 성애자, 강간범 이런 내용들을 쭉 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기분을 나빠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도 또 총격범 저렇게 돌진해서 가는 영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프로포폴이 이를 영입해야 된다. 농담을 또 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 속내는 어땠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전략을 매드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전략은 빼고 매드맨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 매드맨을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광인, 그건 한자어니까 더 이제 쉬운 말로는 이제 미치광이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성품을 지니신 분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도 많이 하고 또 말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의 그런 어떤 정신 세계를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힘들 거예요. 대신에 이제 CBS 기자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화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소아 성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기자는 이제 사실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거죠. 앱스타인 파일과 관련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끈을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번 총격 사건으로 45년 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도 재소환됐습니다. 이 총격 사건이 발생했던 같은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레이건 대통령의 행사장 밖으로 나와서 차를 타려는 순간 갑자기 총소리와 함께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죠. 1981년 3월 30일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 당시 모습인데요. 이 공교롭게도 이 45년 전 이 사건이 벌어진 곳도 이번 만찬장 총격전이 발생한 워싱턴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이 검색대를 돌진해서 통과한 총격범은 내가 만약 이란 요원이었다면 M2 기관총을 들고 왔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라면서 이 허술한 보안 체계를 비꼬았는데요. 이 외부 시설 보안 문제가 거론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이 법원이 제동을 건 6천억 원 비용의 백악관 연회장 건립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it'll be the greatest ballroom anywhere in the world. It's its highest level. This is why we have to have all of the
attributes of what we're planning at the White House. It's drone proof, it's bulletproof glass. We need the ballroom. 그러니까 레이건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사건, 뭐 요 내용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45년 전이지만. 그런데 이번 사건하고 같은 장소였다. 이걸 매칭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같은 장소였습니다. 예, 같은 장소였는데요. 사실상 그게 이제 백악관에서 제일 가까운 호텔이 힐튼 호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주로 행사들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되게 됐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이제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이게 앨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네, 거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면은 이 앨런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투숙해서 그냥 청을 복도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뛰어가서 이렇게 쏠 게 아니라 지난번 45년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차에서 여기 출입문까지 9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짧은 거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렇게 총을 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저격범도 이제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지하 2층에서 거기를 다 보안 검색돼 있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자기는 많이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죠. 뭐 CCTV도 있고 청청마다 이렇게 경호 요원들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시간대도 그렇고 왜 이런 시간대를 이렇게 택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백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MIT만큼이나 좋은 것이 칼텍인데 그 칼텍까지 나와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자기가 게임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왜 이 정도밖에 머리가 안 돌아갔을까? 아니 절대로 성공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지만 참으로 허술하게 짝이 없는 그런 테러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특히 이번 사건 총격범도요. 기관총을 들고 가도 될 뻔했다 하면서 이 경우가 좀 허술했다는 부분을 짚기도 했었고 호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들고 탐지기 하나만 통과하면 대통령을 바로 마주칠 수 있는 동선이었단 말이죠. 확실히 경우가 허술했다는 비판은 아무리 미국이어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하 행사장까지 제재 없이 총기를 들고 이렇게 갈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총격이 났는데 원래 그 의전이 다 있어서 대통령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데 부통령을 먼저 뺐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보면 그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는 대대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차단은 실패한 건데 그래도 사후 대응은 훌륭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인사들을 전원 대피시켰고 일단은 그다음에 용의자가 어찌 됐건 그 목표물에 가기 전에 이렇게 다 사전에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제압이 됐으니까 경호 인력의 대응 자체는 상당히 기민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전 차단은 실패한 거기 때문에 보안 취약성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는 아마 있고 아마 저기서 인사도 저기 책임져야 되는 분들은 이제 인사 조치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에 이제 그 발언도 들으셨습니다만은 백악관 안에 이제 연회장을 추진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한 6천억 원 정도 이제 드는 모양인데 법원이 그걸 이제 제동을 걸어가지고 못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거 봐라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거 다시 이제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하는데 그냥 오히려 어찌됐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분리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백악관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공간이고 그렇게 함부로 중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그게 아무리 기부를 받아서 한다라도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유물을 함부로 그렇게 바꾸거나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판단을 했으면 그걸 또 받아들이는 것이 대통령의 품격인데 이런 사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답구나.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뭐 그런 돌파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위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 기회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트럼프답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그 사건 아닐까 그냥 어쨌든 해봐야 할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론을 얻고 고발은 이제 필요하다. 약간 요게 이제 또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잘 네. 캐치해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24년 유세장 총격 이후에도 바로 주먹 들고 싸우자 하면서 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일단 뭐 연회장은 차치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계속 나빠졌던 여론은 좀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예, 좀 반전시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2024년도 그 펜실베니아 버틀러 유세 때도 제가 그때 총격 사건이 있을 때도 그때 이제 이렇게 방송국에 나가서 며칠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하고 네네. 해설하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9월 달에 말하라고 그 골프장에서 예.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나와서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특히 펜실베니아의 그 버틀러 지금 여기에 저 유세 장면이죠. 때, 네. 예, 저 유세 때 귀를 저기 스치는 지금 충격. 귀를 스쳤고 거기서 이제 저기 트럼프 지지자들 1명은 죽고 2명은 이제 중상을 입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를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파이터 했잖아요.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7월 달이니까 선거까지 이제 불과 3달밖에 안 남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해리스가 이길 거냐, 트럼프가 이길 거냐, 저게 한참 논쟁이 됐을 때, 그렇죠. 그때 저 사건을 보고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이제 말하라고 해서 또 한 번 사건이 나니까 완전히 선거는 끝났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결과도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회를 굉장히 이런 사건을 자신의 그 정치적인 기회로 이렇게 활용하는 탁월한 능력이 또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이 백악관 건립 문제, 백악관의 그 이스터 윙이죠. 그쪽에 이제 지금 부인이 거주하는 그쪽으로 지금 연회장을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짓는 거에 대해서 연미복을 입은 채로 사건 나서 2시간 만에 연미복을 입은 채로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일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집토끼들이 굉장히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다행인 그런 그렇죠.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이번 사건을 딱 마주한 사람들의 그런 여론이 네. 비슷하게 이제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혹시 자작극 아니야? 이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 여론들이 또 흘러나옵니다. 조금씩. 네, 근데 네. 저는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미국 그 정치가 극단화돼 있고 분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암살을 당할 뻔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 그 여야 막론하고 여야 지지층도 막론하고 다 같이 좀 단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얼만큼 그 서로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저거 자작극 아니야, 쇼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딱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근데 그게 자작극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수사 당국이 수사를 뭐 그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할수록 다 그러니까 일일이 사실관계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작극인 것은 당연히 아니고 지금 밝혀지는 대로 그냥 외로운 늑대, 그러니까 조금 그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조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그 선언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 정신적으로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 벌인 테러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정치가 지금 얼만큼 분열적이고 서로를 적대화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만찬이 이렇게 몇 시간 전에 레빗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누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유 오늘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레빗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해 샷 파이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샷 파이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샷 파이어는 이제 총격이 있을 거다. 사격 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특히 러시아에서 그래 그 몇 시간 전에 레빗 대변인이 사격 개시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면 레빗 대변인의 그때 의미는 그게 이제 폭탄 발언 같은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으로는 샷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촌철살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1기 때 4년 동안에도 한 번도 참석 안 했고 작년에도 참석 안 했고 올해 처음으로 참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뭔가 좀 이제 정말 촌철살인 같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을 거고 또 거기에 참석했던 그런 기자들도 그런 촌철살인 같은 질문들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이제 이게 샷파이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갖다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정말 이게 사격 개시한다고 그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또 이게 그렇군요. 또 음모론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격 사건으로 잠시 이란 전쟁에 쏠렸던 이 시선들이 잠시 백악관으로 또 넘어갔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Well, they really are good, but it's a 17, 18-hour flight, and by the time they get there, it's hours and hours and hours of flying. And I said, we're not doing this anymore. We have all the cards. If they want to talk, they can come to us or they can call us. There is a telephone. باعث شد که مذاکرات دور قبلی علیرغم پیشرفت‌هایی که صورت گرفته بود ولی نتونه به اهداف خودش برسه. زیاده‌خواهی‌هایی که انجام دادن و رویکردهای غلطی که اتخاذ کردن. 네, 이렇게 원하면 직접 와라 아니면은 전화해라 하는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이 보여준 지나친 탐욕,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란. 대화의 격이 좀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낮추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대화 제안을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뭐 대화의 유연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책임을 이란한테 넘기는 거죠.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니네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우리는 전화 한 통이면 다 이렇게 달 정도로 다 모든 것들이 준비돼 있는데 니네들이 지금 분열돼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유연성을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저기 아락치 그 외무부 장관도 얘기하듯이 좀 약간 조롱의 언설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는 다 됐고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뭘 굳이 17시간에서 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에 이렇게 그 상대방을 흔드는 그런 하나의 수사 정도로 이렇게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그 새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란이 이제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고 미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인즉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을 하고 종전 선언 끝난 다음에 핵 문제는 그 다음에 논의를 하자 그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란은 이제 부인을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란이 부인을 했어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그게 그래요? 왜곡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악시오스에서 파키스탄 언론에서 나온 건지 악시오스에서 나온 건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2단계 해법으로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일단 이제 봉쇄를 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핵 문제는 종전 선언을 하고 그리고 핵 문제는 이제 뒤에서 다루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막 속보 뜨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이란을 공습한 저 결정적인 이유가 원인이 바로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건데 전쟁의 목적 자체를 없애는 거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핵 문제가 없이 무슨 합의를 하자고 그러고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 스스로가 뭐 부인을 한 것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부인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전달을 한 것이다. 절대 안 되는 것. 이걸 이제 전달을 했다. 핵 논의 자체는 이제 불가하다. 불가하다는 거지. 악시오스의 보도가 초점이 틀렸다. 그걸 나중에 이제 하자고 악시오스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아예 그 얘기는 우리는 안 할 거다. 그러면은 그것은 2단계를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예 핵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라그치 장관이 그 뜻을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읊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하고는 합의는 뭐라고 할까요? 협상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선 개방 후 협상 이 카드를 이란이 꺼낸 걸 보면 오히려 시간이 이란의 편인 줄 알았는데 그만큼 이란이 좀 호르무즈 개방이 급한 상황인가 이렇게도 좀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찌됐건 이란은 지금 협상을 재개를 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지렛대를 바탕으로 경제적 유인을 받아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유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중재국 파키스탄은 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던데요. 지금 양측에서 조금 양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안,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원하는 안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핵 관련한 것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려고 갖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핵 관련해서 어느 부분까지 동결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처음에 나왔던 안이 제일 좋았던 안이었거든요. 동결이라고 하는 그 기본 골자로 그게 5년이든 20년이든 대화를 나누죠. 그래야지 서로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란 입장도 자기네들이 말하는 핵 주권을 지키면서 상징적인 핵 주권을 지키려면 동결이라고 하는 그 장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중간 단계로. 그런데 이제 지금 점점점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충돌을 하고 통제권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서 이 것들이 점점 더 이란 측만 강경하게 된 게 아니라 미국 측도 되게 강경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미국도 동결에 얘기해서 동결 관련해서 1차 협상들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20년 얘기했다고. 20년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지금 그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다 양측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이란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차 협상에서 거의 그 고위급 회담이 만들어졌던 그때 그 정도로 다시 돌아가야지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때 나와서 이제 그것들을 좀 나눠서 이제 부분별로 그 스몰 딜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걸로 좀 연장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양측이 너무 거기 선보다도 더, 그러니까 이란은 핵 관련한 건 얘기하지 말아라. 미국은 동결이고 뭐고 다 핵 포기가 먼저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양측이 다시 한번 조금 그 뜨거움을 좀 줄이고 1차 회담에서 나왔던 얘기 정도에서부터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양보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양측이 지금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거는 치킨 게임밖에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 망해서 뒤로 자빠질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어떤 국면으로 이렇게 갈지 저도 지금 감이 잘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라그치 장관이 러시아 갔다잖아요.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푸틴 대통령 이제 만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 가기 전에 협상단이 일부가 테헤란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진짜 아주 좋은 안을 다시 제시하나 보다 했더니 분위기가 더 험악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백 교수하고 둘이서 바깥에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퍼즐이 안 맞춰져요. 왜냐면 아라그치가 파키스탄을 갔잖아요. 파키스탄을 가고 이 사람은 오만을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 같이 수행했던 사람은 다시 이란으로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갔잖아요. 왜 왔다가 돌아갔을까요?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파키스탄에서 어떤 안을 냈을 거고 그 안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받은 안이겠죠. 그걸 가지고 야 이게 아닌 게 비하하고 다시 이제 이 수행원들이 이란으로 가서 이게 지금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아마 훈령을 받으러 갔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훈령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게 이란에서는 좀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2단계로 가자. 그러면은 핵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퍼즐을 맞추다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서로 이 정도로 하자라고 이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아라그치가 러시아로 갔잖아요. 푸틴 대통령 만났을 텐데 푸틴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는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맹수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핵 이게 안 된다고 하니 핵 문제는 포기 못 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거고요. 2번째는 혹시 그렇게 돼가지고 전쟁이 혹시 재개가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당신 나라에 그렇게 단추를 했었죠. 예, 이렇게 저기 군사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으니 그거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샤헤더 이거 니들 모방 생산했던 거 계란 1, 계란 2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좀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군사 정부도 너 주지 말고 계속해서 실시간대로 좀 정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소식은 이제 조금 있으면 그렇죠. 예, 러시아를 통해서 나올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 거냐 안 걸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뭐 몇 시간 지나면은 뭐 전화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또 중재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또 협상에 어떤 변수들을 불러올지 또 이어지는 소식들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주말 회담이 불발된 뒤에 이란 협상 대표단은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종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러시아 공항에 도착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일정에 맞춰 모스크바가 아닌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았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주말 회담이 불발된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باعث شد که مذاکرات دور قبلی علیرغم پیشرفت‌هایی که صورت گرفته بود ولی نتونه به اهداف خودش برسه زیاده‌خواهی‌هایی که انجام دادن و رویکردهای غلطی که اتخاذ کردن.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종전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주변 정세 변화를 논의했는데 미국과의 핵심 쟁점인 핵 문제를 다뤘을지 주목됩니다. 이란 정부는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의 레드라인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핵 포기 불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و همیشه خط قرمز ما این بوده که غنیسازی باید به عنوان یک واقعیت چون ما معتقدیم غنیسازی همونطور که امام شهید هم فرمودن 하지만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고 핵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고집하던 태도에서 물러나 단계적 타결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며 거부 의사를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주말 회담이 무산되고 미국과 이란 간 밀고 당기기만 반복되면서 파키스탄은 회담 개최 준비를 일단 접었습니다. 조만간 종전회담이 재개되긴 힘들다는 판단으로 이슬라마바드는 보안을 위한 봉쇄 조치를 풀고 있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중재 노력을 멈추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한계에 달해 생산 시설이 곧 폭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막대한 양의 원유 라인이 막히게 되면 기계적 문제와 압력으로 내부에서 폭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며 일단 터지면 무슨 수를 써도 예전 상태로 복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란의 석유시설 상당수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된 가운데 이란은 앞서 납포했던 화물선 2척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지난 22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납포했던 화물선 MSC 프란체스카호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정박해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 근처라고만 소개했고 바다에 정박된 프란체스카호를 향해 손을 흔드는 취재진의 뒷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전쟁은 이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를 가리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장기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하며 숨을 고르는 사이 이란은 식량 비축에 나서는 등 최악의 고립 상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지도부가 긴급 경제회의를 소집해 전시 식량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적립해둔 국가개발기금에서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을 인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쌀과 설탕 등 필수 식자재를 사들여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길이 막히면서 이란 물가는 최대 70%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의 이런 움직임은 식량난이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민중 봉기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장기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I think most importantly, the kind of change that the Iranians would want to see is Iran coming out of isolation, and there are some signs of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했지만 더 가혹한 역봉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들을 공해상에서 납포하거나 회항시키며 하루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이란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Ultimately, it'll be that balance between how much do the Iranians still have to hurt others and how much can the Americans forestall that will decide more or less the outcome of this war. 여기에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에 아이언돔을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 방공망을 외국에 배치한 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전쟁이 지금 상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They will reach a new non-negotiated status quo. One in which the Iranians do not get sanctions relief, but they do retain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이란의 버티기와 미국의 고사 전략이 맞물리며 이란 전쟁은 이제 고통스러운 교착이 일상화된 저강도 장기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근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범행 직전 가족에게 범행 동기와 표적을 기술한 성명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뉴욕포스트가 현지 시간 26일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이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암살 목표가 될 것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앨런은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미국 시민이고 더는 소아 성애자와 강간범, 반역자의 범죄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총격범 콜 토머스 앨런이 에이브러임 링컨 시대 청년 정치 조직과 같은 이름을 가진 진보 사회운동단체 와이드 어웨이크의 회원이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앨런의 여동생이 비밀 경호국과 경찰에 출석해 앨런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노킹스 시위에 참석했고 와이드 어웨이크라는 단체의 일원이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와이드 어웨이크는 2020년 출범한 예술가 중심의 사회운동단체로 160년 전 링컨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활동한 공화당 청년 정치단체의 이름을 계승했는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등 전국적인 시민행동을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 만찬장 총격 사건까지 3차례 공개적인 암살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이례적인데요. 그 배경을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865년 링컨 대통령은 남부 지지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 대통령은 늘 목숨 위협에 시달려왔지만 1981년 레이건 대통령 피격 이후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지명을 앞둔 전직 대통령, 대선 후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불과 2년 사이 3차례나 암살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암살 사건을 연구한 결과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표적이 된다고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Got, I think, the most successful, the hottest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And we're going to do great things, but with that come risks.
하지만 트럼프는 강한 지지만큼 극단적인 반감까지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분노가 집중되는 상징적 타깃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응축한 존재로서 공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독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이 많은 건 사실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적을 만들고 적대감, 갈등, 분열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켜온. 실제로 트럼프를 겨냥한 사건들은 조직적 테러라기보다 개인적 불만과 정치적 반감이 결합한 단독 범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 유세장 총격 사건은 범인이 현장 사살돼 끝내 명확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직적 범행 연관성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플로리다 골프장 암살 시도범은 트럼프의 재당선을 막기 위한 의도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백악관 만찬장 총격 사건은 명확한 동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범인이 남긴 성명엔 사실상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내용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그 이미지를 갖다 추락시키고 있고 이념적으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은둔하고 있던 이런 상태에서 아마 이제 확정 편집으로 이런 또 암살 시도를 했지 않을까. 결국 트럼프를 향한 공격은 한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극단으로 치닫는 미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이처럼 총성과 비명이 난무했던 가운데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샐러드를 즐긴 남성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포착된 현장 영상을 보면 LA에 본사를 둔 연예 스포츠 에이전시인 CCA 소속 마이클 클랜츠 수석 에이전트는 워싱턴 DC 힐튼 호텔의 만찬장에서 총성이 울린 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길 때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클랜츠의 태연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샐러드맨이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이 취약계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번 1차 신청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근의 수급자 가구 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한 복지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 현장을 찾은 주민들로 붐빕니다. 55만 원 들어있어요. 내일부터 쓰시고 8월 말일까지 안 쓰면 소멸돼요.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45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 주민이라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고 5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요일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에 도움은 되겠죠. 먹거리나 물이나 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어머님한테도 좀 쓰고 도움은 되겠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고 이용 수단은 신용, 체크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중동 전쟁 사태로 해서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공급망 문제도 심각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정부는 지원금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찰이 이 정부의 주사기 매점 매석 단속에 적발된 의료기기 판매 업체들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업체는 10만 개가 넘는 주사기를 보관하다 고발됐는데 당국은 앞으로도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주사기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13일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내렸습니다. 월 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을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판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보유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많은 물량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아 필수적인 의료 제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공급망 안정과 수급 불안을. 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주사기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곳은 매점 매석 고시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주사기 13만 개를 창고에 5일 넘게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동일한 판매처 33곳에 월 평균 판매량보다 59배 많은 주사기 62만 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업체들이 위치한 인천, 경기, 전남 등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물가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 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관련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주사기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주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해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청와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각각 부산 북구 갑 그리고 충남 아산 을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총괄했던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를 만나 인공지능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도 함께했는데 하 수석의 마지막 청와대 일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출마로 판이 커진 부산 북구갑에 하 수석이 도전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아이에게 미래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가 되려면 나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기준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나가려면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특히 하루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하 수석과 저녁을 함께하며 설득 작업을 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걸로 분석됩니다.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다. 그러니 결심해달라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아마도 좋은 소식을. 전운수 대변인 역시 사퇴하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출사표를 던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달 1일 대변인으로 승진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경험과 젊은 여성 후보 공천 필요성이 맞물려 차출될 거란 해석입니다. 청와대에서 인천 계양을 김남준 전 대변인과 경기 안산갑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까지 모두 4명이 국회 입성을 노리게 됐습니다. 청와대 참모 출신 후보자들의 선거 승패는 물론 차기 대변인직과 AI 미래기획수석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배치하는 등 경기도 3곳의 전략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공천을 요구해온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체 선거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며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고 관심 지역구가 된 경기 평택을 혁신당의 무공천 요구를 일축한 민주당은 중도 보수층까지 아우를 인물로 새누리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시절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만큼 양당 간 연대 대신 양보 없는 승부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평택 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성에 잘 맞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누구와 경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평택을에서 3선을 지낸 국민의힘 유이동 전 의원과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이어 개혁신당도 공천을 시사하면서 이곳은 무려 6명이 경쟁하는 용광로가 될 전망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가 되며 공석이 된 하남갑에는 3선 의원을 지낸 중량급 인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깃발을 꽂습니다. 원조 7인의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디지털 소통비서관을 지낸 김남국 당 대변인은 안산갑에서 국회 복귀를 노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검찰 조작 기소의 피해자이고 대통령을 위해 기여했다는 점은 있지만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지역 공천도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잘 설명드렸고 앞으로 선당 후사에 큰 결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김 전 부원장을 이 대통령과 대장동의 연결고리로 지목하며 날을 세운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범죄자 입에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70명 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김 전 부원장 전략 공천을 주장해온 터라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을 두고 친명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소속으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말로만 민생을 떠들어대는 거대 양당이 싸우는 동안 1,400만 경기도민은 서울을 감싸는 계란 흰자의 삶을 강요당했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도 쉰밥과 탄밥만 나오는 선거에 누군가는 흰 쌀밥을 내놔야 한다며 양당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고 균열을 내면 기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경기 평택과 하남을 중심으로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화한 조응천 전 의원과 짝을 맞출 수 있는 좋은 분들을 출마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아쉬운 쪽은 국민의힘이라며 장동혁 대표나 핵심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있는데 별로 다급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공천 배제 결정을 법원에서 뒤집었던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낙점돼 연임에 도전합니다. 지방선거 공천은 마무리 단계지만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여전히 위태롭고 선대위원회 출범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뜻밖의 공천 컷오프 결정 뒤 삭발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거쳐 김영환 충북지사는 구사일생 경선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한 뼘 더 이른바 한국 시리즈 경선에서 도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신용환 후보와 격돌합니다. 공관위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천을 다음 달 7일까지 완료할 방침인데 전략 공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는 부산 북갑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대구 달성도 경쟁을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전략 공천보다도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기지사 한 곳만 빼고 15곳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쳤지만 당 상황은 갈팡질팡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지역별 선대위 구성과 이선 후퇴 요구까지 입지가 위태로운 장동혁 대표는 타겟책으로 원로들과의 면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서청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등과 잇따라 만나 당 쇄신 방안 등 고민을 털어놓고 전국 조언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의 원로라든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고언을 듣고 판단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지역 일정도 못 잡는 식물 대표란 비아냥은 여전하고 방미 일정을 계기로 사실상 거리 상태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엉터리들한테 속아서 갔다 오신 게 아닌가. 엄청 추정이지만 억 단위로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간 발언을 자제했던 당내 개혁파 모임 대한과미래도 조찬 모임을 재개해
선대위 구성과 원내대표 조기 선출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내 다선 의원들에게 중앙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확답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생 현장을 찾아 후보 지원 활동을 벌일 생각이라는데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경찰이 일주일 만에 아직 수사가 안 된 부분이 많다며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을 포함해서 주요 사건마다 수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이 경찰 수사 역량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병기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의혹을 시작으로 모두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차례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참고인 조사, 김 의원에 대한 7차례 소환 조사까지 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송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20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머지않아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며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경찰은 조만간 결론이 아닌 전반 검토로 무게를 옮겼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안 된 부분이 많다며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혐의만 먼저 송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김 의원 사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방 의장 사건에 대해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지만 4개월가량 법리 검토를 진행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1년 4개월 수사 끝에 최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안 수사 요구가 온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형 사건마다 마무리 단계라는 설명 뒤에 장기간 검토가 반복되면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위해 종교단체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김 씨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준 행위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소환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과거 인권 침해 관련 재심 청구 사건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청구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무죄 의견도 더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폭력에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 61년이 지나서야 재심을 거친 무죄 판결로 억울함을 뒤늦게나마 씻을 수 있었습니다. 통쾌하고 상쾌할 줄 알았어요. 씁쓸한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됩니다. 확정된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 재심. 하지만 입증이 까다로워 피해 구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먼저 불법 구금 등을 청구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재심 기각 의견을 제시하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검찰은 5.16 군사 쿠데타에 반대한 군단장 사건에서 수사 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폭넓게 수집해 재심 개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판단을 재판부에 미루는 백지 구형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최근 3년 사이 서울고검, 지검에 접수돼 시작된
재심 사건 58.8%에서 무죄, 면소를 구형했습니다. 40% 넘는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의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성찰과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왜 국민들이 검찰을 이렇게 불신하게 됐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좀 필요하다고 사실. 재심 청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처리 기간 최소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광일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3년 만에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해당 의혹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 부지의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 체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BGF 리테일과 정부에 사과를 촉구하고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삼성동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노동자 사망은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계약 구조를 이유로 교섭 책임을 부정해온 결과라며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지자 CU 가맹점주들이 파업에 참여한 기사가 배송한 물품을 받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CU 가맹점주 연합회는 물류 중단이 점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파업에 참여해 피해를 준 기사와는 앞으로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구 책임을 강조하면서 본사인 BGF 리테일 측에 물류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과감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야당은 3월 말부터 미국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두 번째로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상계엄 당시 흔적을 둘러봤습니다.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판문점 선언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평화에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선 남북 대화를 돌파구로 외부와 소통의 안전을 지키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화의 의지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자 우리가 갈 미래라며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이 길어도 끝내 봄은 옵니다. 적토성산의 자세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향한 노력을 이번 기념식에 보수 진영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정보위원회를 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 장관이 지난달 초 국회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언급한 뒤 3월 말부터 미국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서 한 달 가까이 일부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명확하게 정동영 의원의 발언이 한미가 관리해야 될 민감 정보 유출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확인된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해임도 거듭 요구했는데 마침 국회를 찾은 정 장관은 관련 질문에 그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임 건의안도 당론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혹시 입장 여쭐 수 있을까요? YTN 김다현입니다.
이같이 한미 관계 이상설이 확산하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현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 간부들을 잇따라 만나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사는 조 장관과 만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와 관련해 사안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하며 계속 키워나갈 일은 아니라는 점에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성인 방송을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쏟아지는 민원에도 이 청소년 보호법상 직접적인 법규 위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짧은 치마에 몸에 달라붙는 상의를 입은 여성들이 거리에 모여서 담배를 피웁니다.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후원금을 받아 순위를 공개하는 이른바 엑셀 방송 출연자들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하며 유해성을 지적한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입니다. 길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직선거리로 불과 140m 안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정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걱정을 호소합니다. 쪼그려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고 그다음에 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선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다닐 때 이제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좀 보기 안 좋죠. 네. 우리 둘째가 지금 6세인데 엄마 저 언니 메이크업이 이상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입으면 예쁜 거고 저렇게 화장하면 예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 봐 그게 실은 많이 걱정스럽고.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23일 교육지원청과 구청, 경찰과 학교는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가 학교 경계에서 직선 200m 이내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 업종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통학로에서 흡연하지 말 것과 외출 시 복장을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에 따라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업소로 확인을 검토했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스튜디오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 방송업으로 등록됐는데 밀실이 있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합동단속 뒤 찾은 통학로에서는 엑셀 방송 출연자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인근에서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버젓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속에 아이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부터 4주 동안 아시아 7개국이 아동 성착취물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4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유형은 착취물 제작이 59%로 가장 많았고 소지, 시청과 유포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의자는 10대가 58.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0.7%를 차지했는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일 열기를 더해가는 프로야구가 이번 주 양보할 수 없는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경기차 1위 경쟁을 벌이는 KT와 LG가 수원에서 맞붙고 키움과 롯데는 부산에서 탈꼴찌 싸움을 벌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1위 경쟁을 펼치는 KT와 LG의 맞대결은 결과를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빅매치입니다. 팀 타율과 평균 자책점 등 주요 지표에서 두 팀은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KT는 장타율과 OPS에서, LG는 팀 홀드와 세이브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KT의 장타력이 LG의 철벽 불펜을 뚫을 수 있느냐에 따라 두 팀의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올 시즌 첫 대결에서는 KT가 2연승을 가져갔지만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11승 5패로 LG의 우세입니다.
여기에 김현수가 지난 겨울 LG에서 KT로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김현수 시리즈로도 두 팀의 맞대결 열기는 더 뜨거울 전망입니다. 가을 야구 해서 또 팀이 우승하는 게 목표이고 또 저희 팀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잘 유지해가지고 우승하고 싶습니다. 부산에서는 최하위로 처진 키움과 롯데가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칩니다. 롯데는 김진욱과 에르난데스, 비슬리까지 가장 구위가 좋은 선발 3명을 차례로 등판시킬 계획인데 키움도 알칸타라와 배동현 등 선발로 나서는 투수들의 최근 구위가 워낙 좋아 만만치 않은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삼성과의 3연전을 싹쓸이하는 등 최근 10경기 6승 4패로 상승세를 탄 키움의 기세를 롯데가 잠재울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팀이 뭐 어려운 경기도 많이 하지만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선수들도 느껴지고 또 그런 시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순위표 가장 위와 가장 아래에 있는 팀들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프로야구 순위표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2군 무대인 퓨처스리그 울산 유니폼을 입은 최지만이 공식 입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최지만은 입단식에서 일본과 대만 등 해외 구단에서 연락이 왔지만 자신의 마지막 목표는 한국 팬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입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시애틀과 계약하면서 미국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최지만은 2016년 LA 에인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2023년까지 525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3푼 4리에 67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자유 계약 선수 계약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프로배구 안혜진 선수에게 경고와 함께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인 안 선수는 사고 후 어떤 구단의 제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프로배구 선수 안혜진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정속 주행 기능을 켰는데 결과적으로 사고로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배구 관계자와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 선수의 음주운전은 최대 제명까지도 내릴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배구연맹은 안혜진에게 경고와 함께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사고 자진 신고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사고 FA 미계약으로 1년간 자격 정지된 것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대표 세터 출신인 안혜진은 이번 시즌 GS 칼텍스 주전으로 활약하며 극적인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대형 FA 계약을 앞두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원소속팀 GS 칼텍스를 포함한 어떤 구단에서도 계약 제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YTN 스포츠부 이경재 기자가 2분기 연속 체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V리그에서 활약한 바야르 사이한과 에디 등 몽골 출신 선수들이 고등학생 때 감독과 맺은 일명 노예 계약의 내용과 이후 법적 다툼을 3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해 1분기 보도부문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보도 이후 몽골에서 온 선수들의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했고 해당 감독을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충청도는 새벽 중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충북 북부는 오후까지, 강원도는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울 낮 기온이 17도, 광주 18도에 머무는 등 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내리는 단비지만 호남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 중부지방도 5에서 30mm로 양이 많지 않아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2도, 부산 14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대구 22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후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날도 점점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